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은 교재 44쪽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입니다. 44쪽을 펼쳐보시고요. 권리 행사와 의와 제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근대 민법 역사라고 하는 게 고대가 있고 중세가 있고 근대가 있고 현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대, 중세에서 속박받던 권리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근대에 와서는 권리를 너무 이제 부각시켰죠. 의무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 와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다 보니까 권리도 어느 정도는 제한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시각에서 이 권리의 제한의 원리, 가장 기본적 원리 원칙으로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의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조문을 한번 읽어보고 이 조문에 대한 해석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2조 44쪽의 맨 위에 신의성실의 원칙. 자, 1항 보시면 권리의 행사와 그죠? 권리 그리고 의무의 이행 이 자체가 신의에 쫓아서 성실히 하여야 한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신의 성실의 원칙은 어려운 원칙이 아니라 법상식입니다. 우리들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라 법은 어느 정도 20년, 30년 공부한 사람들의 쉽게 표현한다면 판사들의 법상식에 따라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라. 민법의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고 권리를 제한하는 하나의 원칙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자, 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것을 권리 남용 금지 원칙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민법 전반의 지도 원리입니다. 이 어떤 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이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 채권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채권법에 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채권법에만 국한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고요. 민법 전반의 지도 원리다. 권리남용 금지 원칙도 물권법이라고 하는 법에 주로 적용은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민법 전반의 지도 원리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는 것이지 시험에서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 물권법에 국한적으로 적용된다고 한다면 틀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법 상식에 맞는 행사를 해라. 권리는 남용하지 마라. 이런 어떤 원리인데요. 그러면 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서 중간쯤에 신의성실의 원칙,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의성실의 원칙의 민법 제2호에서, 민법 제2조 1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민법의 지도 원리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연역적으로, 자, 그 마지막 쪽에 신의성실의 원칙은 로마법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원칙이고요. 민법에 국한되는 원칙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나 최근에는 약관 규제 이런 사법의 전반적인 지도원리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역적인 측면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44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이러한 이 신의성실 원칙,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이 조항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만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 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을 읽어봤지만 대단히 추상적이고 이러한 어떤 매우 추상적이며 그러한 추상적인 어떤 조항을 이렇게 두고 있는 이유는요. 자, 이러한 이 추상적 조항을 현실에 맞춰서 법관들이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을 그 사안사마다 형량에 맞춰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선언적 조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45쪽에서 적용 범위와 기능 효과라고 나와 있죠. 자, 이런 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시험의 지문들이니까요. 자, 이 신의성실의 원칙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전반에 더 나아가 사법 전반에 또 더 나아갔어요. 공법이라고 하는 법이 나오죠. 국가와 이 어떤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수직적 관계를 규율하는 사실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같은 법들은 공법입니다. 그럼 민사소송에도 신의성실 원칙은 지도원리가 되기 때문에 공법에까지 아우르는 그러한 일반적인 원칙이다. 또한 이 신의성실 원칙을 다른 말로
자, 조리라고도 합니다. 조리라는 표현법, 이러한 어떤 표현법들이 뒤에 많이 나오게 될 것인데요. 일단 우리는 이렇게 민법 전반의 지도원리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45쪽을 보시면 중간쯤에 신성실의 원칙의 기능이라고 하는 측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성실의 원칙의 기능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신성실의 원칙이 민법에 있어서 이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 없다면 관습법, 관습법이 없다면 조리. 자, 우리가 이 민법 제1조를 공부했었잖아요. 지난 강에 법원이라고. 그러면 어떤 뭔가 이 조리라고 하는 것이 신성실의 원칙이다라고 한다면 이 법원적인 측면에서도 보충적 법원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성실의 원칙은 보충적 법원이다. 첫 번째, 민법 제1조를 해석론을 비춰봤을 때 보충적인 법원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1조의 법원적 이 조문의 취지상.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충적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일단은 법규를 먼저 적용해보고 법률 행위를 해석할 때도 이 어떤 그 성문의 법이라는 어떤 법에도 당사자의 해석도 명확하지 아니할 때 최후의 그 법률 행위를 해석해주는 보충 기능, 보충적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보충적 기능. 그러면 이제 보충적 기능이란 어떤 측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법률행위 해석, 사실은 우리가 이 사법관계에서는 법률행위 속에서 주로 살아갑니다. 그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매예요, 매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은 매매 속에서 이렇게 팔거니 하는 매매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걸 이제 법률행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법률행위라는 어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법률행위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든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구체적인 어떤 뭔가 이 어떤 협의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타협점이 찾지 않아졌을 때 싸움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법원에 갈 수밖에 없죠. 민사법원에. 그랬을 때 법관이 이 경우에 법률행위 해석을 할 때 뒤에 가면 민법 104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조문이 나옵니다. 민법 106조가. 그런데 당사자가 원하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제1우선으로 하고 그런 것이 없을 때 관습법이 아니라 관습에 의하라.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하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도 또 존재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임의법규라고 하는 법에 의하라. 그리고 임의법규도 없다라고 할 때 민사재판관은 재판을 포기하지 말고 조리에 입각해서 해석하라. 조리에 입각해서 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조리라고 하는 신성실의 원칙은 법률행위 해석이죠. 자,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그죠?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죠. 기준이 되는데, 물론 이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해석 기준이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어떤 성문의 법규 같은 것을 적용했을 때 그러한 법규의 형식적인 측면을 완화해주고 구체적 사안에 가서 저울과 같은 형평성의 원칙을 도모하는 이러한 형평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하는 하나의 측면이죠. 신성실의 원칙은 형평적 기능과 그리고 사실 이 법률행위 해석이 어떤 이런 측면이라든가 이러한 이 법관의 법 판단 작용에 신의 성실의 원칙에 하여 그러한 법이 이렇게 많이 누적이 되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의 원리 원칙이 발견되면 그것이 성문의 법규로 또 위반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성실의 원칙은 법 형성적 또는 법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법 형성, 법 창조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법이라고 하는 것도 성문과 조리의 법상식에서 끊임없이 순환하는 과정입니다. 성문의 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리고 이제 수정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문의 법규가 형평성이 어긋날 때 그러한 것들을 법 재판 과정을 통해서 수정하는 기능이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신성실의 원칙의
이러한 기능적 측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자, 우리 시험적으로는 45페이지에 밑에서 동그라미 세 번째 효과, 이게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권리 행사가 있는데 물권이나 채권의 권리 행사가 법상식이라고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게 되면 뭐라고 나오죠? 권리 남용이 된다. 따라서 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의 원칙은 서로 이원화된 별개의 원칙이 아니라 서로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표리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권리를 행사했는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면 이것은 권리 남용이다. 라는 이 문구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맨 마지막 줄에 45페이지 니은번에 신의 측에 반하는 것 권리 남용은 그죠? 강행 규정 법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법이 이것도 뒤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만 법에 가장 크게 강행법규하고 이 강행법규라는 말의 표현은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법적인 질서 민법이라면 민법의 고유의 질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우리 법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법평원이.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법률행위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과연 그러한 민법의 기본 고유 가치라든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당사자의 법률행위 계약을 무효로 하는 선언 이것을 일단 강행법규라고 합니다. 요 계약보다 먼저 우선하는 법규 자, 이렇게 표현해서 강행법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행위죠. 계약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좀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이제 계약이라고 표현했는데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불투명할 때 이 경우에 해석하는 법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임의법규라고 합니다. 임의법규는 계약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의 금지 원칙이 과연 강행법규인지 임의법규인지라고 판단했을 때 판례의 시각이나 학자들의 통설적 견해는 강행법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그 니은번의 그 지문이 신의 측에 반하는 것 권리남용은 강행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자, 이 강행 규정에 위반했는가라는 것을 이런 걸 판단할 때는 직권 고려, 주장해야만 소송에서 고려할 것인지 직권으로 고려할 것인지라고 했을 때 직권 판단. 그래서 여기에서는 45페이지 맨 밑에 강행법규라는 것을 우리 별표 하나 치시고 직권 고려라고 하는 표현을 별표 하나 치신 다음에 이 표현법은 반드시 익히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6쪽으로 넘어가면 강행 규정 이렇게 나옵니다. 자, 판례의 태도죠. 강행 규정 잘 기억하시고 과연 그 입원에 신의 측상의 보험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뭐 명장 수술이었다라고 긴급하게 수송돼서 수술을 받고 있는데 아니 어떤 수술을 받고 나서 보니까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병원은 이렇게 수술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휴대폰 보호, 안전 보호, 배려 의무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법 판단이죠. 그러면 자, 이러한 이 치료뿐만이 아니라 입원 환자 휴대폰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안전 배려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이러한 휴대폰이 분실했다면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민법적 사안에서는 병원은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런 판단이라는 거죠. 그 판례니까 잘 기억하시고 3번에 신의 측상의 고지 의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죠. 근데 아파트 현장 방문을 그 중요한 인생에서 한두 번 이루어지는 중요한 그 아파트 분양받는 현장 답사 안 하겠습니까? 현장 답사를 분명히 했죠. 그런데 현장 답사 집 공사가 신축 중인데 여기에 거대 가림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가림막입니다. 가림막이 있었고 경치도 좋았고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산수도 어떤 빼어나고 그래서 분양계약에 이제 사인하고 분양계약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양해가지고 이사를 딱 할 때는 이 가림막이 철거되어 있는데 여기가 공동묘지였다는 겁니다. 공동묘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손해배상을
시공사, 시행사는 하야하는가 이런 어떤 법 판단인데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공동묘지라든가 이런 것이 건설 예정이라는 것을 고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의무가 없다라면 손해배상 안 해도 되지만 고지 의무가 있는데도 의무 위반이니까 이것은 손해배상의 이러한 사안이다. 이런 어떤 판단 작용이죠. 자, 그렇게 이제 요 나머지 판례 좀 읽어보시고요. 그러나 이제 이 46페이지 요 신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 어느 정도의 법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현존하는 어떤 법규가 있다면 이 신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이 보충적인 어떤 측면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법규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판단이고요. 자, 두 번째, 최후의 비상수단이다라는 표현법이 나오죠. 법규에 의하여 해석이 불분명할 때, 해석할 수 없을 때, 자, 그래서 최후의 어떤 해석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후의 비상수단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러한 민법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조항들이 있을 때 그러한 조항들에 있어서 신성실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 워낙 추상적이다 보니까 현실적 사안에서 좀 구체화되는 그런 추상적인 법규로 제정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입니다. 자, 그리고 46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4번에는 강행 규정이다라고 하는 판단, 이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 신성실 원칙의 파생 원칙, 사실 이 신성실 원칙이 법 처음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까다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생 원칙이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신성실 원칙의 파생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신성실 원칙의 파생 원칙이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사정 변경의 원칙 이런 게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가 모순행위 금지 원칙, 금지 원칙 이런 게 나오게 되고요. 세 번째가 신료의 원칙,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정 변경의 원칙이 교재 47쪽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사정 변경 원칙이. 자, 이 사정 변경 원칙이 신성실 원칙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원칙인데요. 그러면 이 어떤 내용 중에서 신성실 원칙의 파생 원칙에는 사정 변경 그리고 모순행위 금지 원칙, 영미법에서는 또 다른 표현법으로도 이제 쓰기도 합니다만 이 경우에 실효의 원칙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강에 이어서 사정 변경의 원칙을 본격적으로 좀 공부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사정 변경의 원칙과 모순행위 금지 원칙, 실효의 원칙이 우리가 이 시인성 실효 원칙의 파생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사정 변경의 원칙은 시인성 실효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하게 시험에 나오는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 회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법인이 있고요. 자, B라는 사람의 이사가 있습니다. 이사라는 사람은 하나 있을 수는 없고요. 여러 명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인론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이 B라는 이사에게 회사가 보증을 쓰게 하는 겁니다. 보증을 쓰게 하는데, 자, 보증에 두 가지를 이제 쓰게 처음에는요. 회사에 쉽게 예를 들면 1억에 대하여 연대 보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연대 보증, 회사가 요구하는 연대 보증에 거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이사라는 지위가 좀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보증계약을 서고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시점이 좀 흐른 다음에 회사에서 이 B 이사에게 앞으로 우리 어떤 이 회사에서 장래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이러한 일체의 보증. 그러면 이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확정적 보증이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회사에서 발생할 채무에 대한
일체 보증계약, 이것은 불확정 채무, 불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죠. 뭐 어쩔 수 없이 이 보증도 어쩔 수 없이 B사가 서준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B사가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하고,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 47페이지에 요 내용이 미음번에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이 B 이사가 내가 그 당시로 지금 보증계약을 썼지만 이제는 퇴사를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경우에 요 보증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했을 때 판례가 이 해지권을 인정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정 변경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니은번에 나오죠. 이 사정 변경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맞춰 보아서, 뭐 판사라고 뭐 함부로 자기 임의로 재판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 요건을 보니까 행위의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법률 행위 후에 변경될 것. 연대 보증 섰는데 퇴사했으니까 변경되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죠. 그러면 두 번째 B번, 사정 변경을 이렇게 사정 변경이 변경될 것이라고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했어야 됩니다. 예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경우에 예견한 사안에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C번에 사정 변경이 현저할 것이라는 표현법 없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요건적인 측면에서 사정 변경이 당사자의 고의과실 또는 이걸 어려운 말로 귀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정 변경을 주장하는 자의 귀책으로 고의과실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정 변경이 당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닐 것. 그리고 이번에 당초의 행위의 구속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반할 것. 자, 이 사정 변경 요건, 요 A에서 E까지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사정 변경을 적용하기 위한 이 요건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요건에 적용을 했더니 판사님이 요 확정 보증에 대하여 이것은 해지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퇴사한 후에도 이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불확정 연대채무보증, 이것은 너무 이 이사에게 퇴사한 마당에 너무 과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적 계약에서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합니다. 해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지권을 인정하겠다. 자, 사정 변경의 원칙의 요건, 요 측면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요 판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판례고요. 자, 47페이지의 그 연구 판례도 중요한데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자, 문제 48페이지에 문제들이 이렇게 섞여져 나옵니다. 문제들이 섞여져 나오는 것을 우리 이론을 적용해서 풀어가시면서 하시면 아무래도 너무 추상적으로 법이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기본서 흘러가면서 기출문제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풀어보면서 보완한 부족한 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측면 아닐까라고 평가하고요. 자, 두 번째가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순행위 금지 원칙은 여기에 대한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뒤에 가서 나옵니다. 자, 아버지가 뭐 뭐라고 할까요? 아버지가 이 경우에 이제 좀 병중에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아들이 이 경우에 아버지가 이제 병중에 있으니까 병중에 있으니까 아버지의 부동산에 이러한 이 인감 증명하고 이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뭐 권리증 인감 증명 이 정도만 있으면 위임장 본인이 아니니까 이 정도만 있으면 이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조하여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 상대방은 갑이라고 이제 말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병중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자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대리권도 없이 대리했다라고 해서 무권 대리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애동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니까 이 애동아들이 상속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무권 대리인이었다가 이 아버지라는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았다. 그러면 무권 대리인으로서 아버지 서류 위조해가지고 부동산 팔 때는 좀 저렴하게 팔았겠죠. 자기가 이제 본인이 돼가지고 이 가백에 주장하기를 본인은 이러한 서류를 위조한 자의 이러한 무권 대리인의 책임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책임은 없지만 이 경우에 본인의 지위에서 법이 이 행위를 추후 인정하겠다라는 추인도 가능하고 내가 그걸 왜 책임지겠느냐라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는 무권 대리인의 본인의 지위가 이 두 가지 지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것들은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이러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고 나 그때 너무 뭐 이렇게 염가로 팔았으니까 싸게 팔았으니까 추인을 거절하고 책임 못 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행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고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판례가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다라고 해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모순행위 금지 원칙입니다. 자, 신료의 원칙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료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너무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견이 생긴 겁니다. 예측이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권리는 실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신료의 원칙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뒤에 가게 되면 소멸시효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시효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권리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요, 재산권에서 채권적인 측면들이 소멸시효 걸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권리들은 이 신료의 원칙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형성권과 같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는 권리가 이 실효의 원칙에 의해서 권리가 차단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49페이지에 권리 남용 금지 원칙 민법 제2조 2항이죠.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인데요. 민법 전반에 지도 올리긴 하지만 아무래도 물권법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소유권이 권리 남용 금지 원칙에 적용을 좀 많이 받을 겁니다. 자, 그 49페이지 외견 겉으로 외견상은 외견입니다. 외견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보인다. 외견은 그죠? 외견은 그러나 권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권리의 공공사회성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공공성 사회성에 반하기 때문에 권리 남용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권리 남용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권리를 남용하면 그 권리가 박탈된다라고 했을 때는 틀린다는 겁니다. 권리를 남용하게 되면 그 권리를 박탈한다라고 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박탈의 원리가 아니라 그 권리의 행사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겠다. 행사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생하지 않는다. 행사 효과를 인정하지 않겠다. 자, 그 49페이지 법률 효과를 줄 수가 없다. 이 표현법을 기억하시고요. 연역적인 측면이 자 50페이지에 나오고 있고요. 요건적인 측면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요건적 측면은 우리가 또 나름대로 다 중요한 측면을 갖고 있으니까 권리가 행사가 돼야 되는 거죠. 권리 행사가 없는데 권리 남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그 권리 행사의 기업번은 일단은 권리가 행사돼야 된다는 표현이고요. 니은번 50페이지 중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불성실한 행사, 그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불성실한 그죠? 불행사죠, 불행사. 그럼 행사가 아니라 불행사인데 이것도 권리 남용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것도 권리 남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
권리의 불성실한 불행사, 이것도 남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객관적 요건으로는 권리 행사 이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된 상대방 이익 사이에 이렇게 불균형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우리 이제 3번을 보시면, 과연 이 권리 남용이라고 하는 것에 그 권리 남용을 하는 자가 그 권리 남용하는 어떤 시각에서 상대방을 해할 의사, 상대방을 해치려는 의사, 이것을 주관적인, 아무래도 그 상대방을 해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요건, 자,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타인을 가해할 의사, 여기 있어야 권리 남용이가 그런 거 필요하지 않다. 주관적인 요건이 없다 하더라도 권리 남용이다. 그러나 판례는 이 주관적 요건, 타인을 가해할 의사, 요게 이제 좀 필요하다라는 시각에서 요게 점점 완화돼 가고 있는 그러한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주관적 요건을 추정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완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효과적인 측면에서 50페이지 맨 밑에 박탈의 법리가 아니라 이 경우에 그 행사 효과를 발생을 저지하는 어떤 측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만 미성년 자식이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가 잘 돌봐줘야 되는 친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친권은 남용을 했을 때, 뭐 자식을 앵벌이 시킨다든가 그랬을 때 친권은 권리 남용이 되게 되면, 남용이면 이것은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친권의 남용은 박탈된다라고 하는 이 평가. 권리가 남용됐을 때 박탈되는 권리를 하나 고르세요라고 하면 이걸 고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51페이지에 이런 권리 남용에서 청구권, 형성권, 이런 어떤 남용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자,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이죠. 권리가 남용되어, 그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러면 그때 손해배상이 무조건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려면 불법행위, 고의과실로 입법하게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그 불법행위라든가 채무불이행이 됐을 때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남용해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구성하게 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4번에는, 자, 51쪽 4번에는 권리 박탈이 나옵니다. 권리를 박탈하는 법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친권이 나오고 있죠.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했을 때는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신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좀 추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또 시험도 잘 나오고 있죠. 요 교재에 벌써 두 문제가 실려 있죠. 자,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한 장을 더 넘어가 보시면 권리의 보호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권리의 보호는 사적인 권리가 침해됐을 때 국가구제, 소송을 내야 되는 겁니다. 소송에서 승소해서 판결문 가지고 집행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국가구제 또는 공권력 구제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원칙이에요. 스스로 뭔가 이렇게 방어하고 자력구제라고 하는 건데, 사력구제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사력구제는 예외적으로 민법에서 인정하는데, 물권법 가서 인정되는 영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이해를 좀 기억하시면서요. 자, 기출문제 같은 것도 제가 풀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적인 측면도 있고요. 자, 풀어보시다가 이해가 안 가시면 질문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은 우리 이제 사실 이 권리 주체가 본격적으로 민법의 출발입니다. 다음 강에서부터 본격적인 민법의 출발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